사는 부잣집 정진사의 외아들이 혼인을 하게 되어 신부집에서 초례를 치르는 중이었다. 막 신랑 신부가 맞절을 끝내고 합한주를 마시려는데 한양 시댁에서 급보가 내려왔다. 아이고, 큰일 났어요. 아침에 주인 어르신께서 돌아가셨어요. 신부집 마당은 순식간에 초상집으로 변해버렸다. 아버지가 돌아가셨다는 소식에 충격을 받은 새신랑은 잠시도 시간을 낭비할 수 없어 신부와 미처 신방을 차리기도 전이나 신부를 뒤로하고 황망히 한양 본가로 달려갔다. 부유한 정진사는 아들 정생을 낳고 세상을 뜬 조강지처를 그리워하며 살고 있었는데 주위에서는 젊은 정진사에게 아이를 어찌 혼자 키우며 외롭게 살 거냐고 재혼을 재촉하여 후치를 맞이하게 되었다. 그렇게 세 식구는 평온하게 살아왔는데 경사스런 아들 혼인날에 이런 날벼락을 맞은 것이다. 외아들 정생이 상주가 되어 부친의 장례식을 주도하며 슬픔 속에 빠져 있었는데 갑작스런 일로 미처 묘자리를 마련 못한 것을 아는 친지가 말했다. 어르신을 마지막 안식처로 모실 외자리가 마땅한 곳이 있습니다. 그곳은 마침 처갓집이 소유한 뒷산에 위치한 자리인지라 정생은 직원과 함께 산 밑에 있는 처가에 내려왔다. 처갓집은 예전에 내로라 하는 학자 집안으로 부유했는데 가장인 이진사가 별세한 지 오래되자 가세가 기울며 이 집에서 딸과 장모만 살고 있었다. 초래만 서둘러 지내고 떠난 사위가 갑자기 집에 오자 장모되는 이진사 부인은 깜짝 놀라며 버선발로 뛰어나와 반갑게 맞이했다. 아이고 내 사위 어서 오게나. 상사를 당해 얼마나 애통한지 모르겠네. 큰일 치르느라 얼굴이 수척해졌구만 그래. 어서 안으로 들게. 얘야, 넌 왜 그러고 섰니? 내 남편인데 내외할 게 뭐에 있다고. 장모는 사위 손을 이끌어 딸의 방으로 들어가게 하고는 딸을 사위 옆에 앉게 했다. 외톨이 상주가 되어 할 일도 많을 터이나. 너무 몸을 상하게 해서는 도리어 불효하게 되는 것일세. 그러니 잘 먹고 몸을 아껴야 하네. 내가 마침 닭을 잡아놓은 게 있으니 잠깐 기다리시게. 아닙니다. 여기 오래 머물려고 한 것은 아니고요. 제가 드릴 말씀이 있어서 말입니다. 아버님의 맷자리로 처갓집 뒷산이 명당자리라 합니다. 허락해 주십사 하고 찾아왔습니다. 당연한 일을 뭘 그리 힘들게 말하나. 그렇게 하게. 명당 자리라니 정말 잘 되었네. 장모는 따뜻하게 위로하며 얼른 상을 차려왔다. 술도 곁들이며 딸을 시켜 술을 따르게 했다. 푸짐한 식사를 하게 되니 사위 정생은 부친 맷자리도 해결되고 백년해로할 고운 색시도 곁에 있으니 매우 흡족한 마음이 들었다. 그러나 많은 일들을 목전에 두었으니 그만 일어서려 했다. 묘자리도 가봐야 하고 이어서 할 일이 많아 그만 가보겠습니다. 장모가 부드럽게 팔을 붙잡았다. 피곤할 테니 좀 더 쉬었다 가게. 내가 얼른 숭늉 좀 갖고 오겠네. 장모는 이렇게 말하고 일부러 피하듯 밖으로 나가버렸다. 아무리 초상 중인 상제라 해도 배가 부르고 적당히 술기운이 돌며 새색시와 단둘이 얼굴을 마주하고 있으니 마음속에서 사랑이 요동쳤다. 우리 각시가 저렇게 고왔나? 아침 이슬처럼 반짝이는 눈하며 저 앵두 같은 입술, 저고리 아래로 흐르는 풍만한 가슴하며 아이고 이쁜 우리 각시. 정신이 몽롱해진 신랑 정생은 그만 견딜 수가 없어 새색시의 허리를 으스러지게 안았다. 두 사람이 함께 있는 동안은 온 세상이 다 멈춘 듯했다. 폭풍 같은 시간이 흐르고 나더니 신랑은 옷을 주섬주섬 입고 일어나며 한마디만 남겼다. 이제 그만 가보겠소. 바람처럼 나와버린 신랑 정생은 뒷산으로 올라가 땅을 살펴본 후 곧장 한양 본가로 돌아갔다. 드디어 장례식 날이 되어
신랑 정생이 다시 처갓집 뒷산을 올랐다. 명당이라고 봐둔 곳에서 장사를 지내고 하산하는데 새댁이 씨가 신랑 정생의 앞길을 딱 막아섰다. 저의 참을 들어주세요. 서방님이 저와 하룻밤 잤다는 문서를 써주시어요. 갑작스런 이 말에 정생은 어이가 없었다. 사람들이 많이 모여있는 데서 이것이 할 말인가. 정녕 신부는 부끄러운 줄도 모르는가 싶어 상주인 신랑은 얼굴을 찌푸렸다. 무엇을 써달란 말이요? 정신 나갔소? 저는 정신이 말짱합니다. 아무튼 써주세요. 전 꼭 써받아야 합니다. 도대체 무엇을, 어떻게, 왜 쓰란 것이요? 서방님이 맷자리 일로 처갓집에 들렸다가 대낮에 새댁과 상면을 했는데 그때 새댁의 옷을 벗기고 몸을 섞고 갔다는 말을 써달란 말이에요. 여보, 당신은 내 아내요. 초래도 올려 다 아는 사실이고 당연한 일인데 도대체 그것이 뭐요? 나를 망신시켜도 유분수지. 무엇 때문에 그런 걸 써야 하는지 이유나 말해보시오. 그녀는 사정하듯 간절히 말했다. 하여튼 저도 이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될 깊은 사연이 있답니다. 여자의 몸으로 부끄러움을 무릅쓰고 이러는 것이니 어서 써주세요. 이유는 훗날 다 알게 되실 겁니다. 아내는 이렇게 막무가내로 조르며 지필묵을 들이댔다. 내가 미친 척하고 빨리 한 장 써주는 게 오히려 망신이 덜 되겠소. 게다가 몸을 섞은 건 사실이기도 하니까. 알았소. 신랑은 나무 그늘에서 엉거주춤한 채 새댁이 쓰라는 대로 휘갈겨서 건네주었다. 이 모습을 힐끔힐끔 보던 사람들은 웃으며 쑥덕거렸다. 원참 별일도 다 있어. 어린 새댁이 참 해괴한 행동을 하네. 상주가 된 신랑한테 잠자리를 같이 했다는 증서를 써달라 하니. 이 사건은 시끌벅적하게 동네 이야깃거리가 되었다. 신랑인 상주는 곧장 한양으로 돌아갔고 신부이 씨는 친정집으로 그렇게 각자 돌아갔다. 이제는 양갓집에서 애통한 상가의 슬픔이 가신 뒤 다시 신랑을 맞이하여 못다한 신방을 차려야 할 절차가 남아있는 상황이었다. 그런데 신랑이 산에서 내려간 지 이틀 만의 일이다. 학수고대하며 기다리는 신부집에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 들려왔다. 갑자기 신랑이 알 수 없는 병으로 죽었다는 것이다. 새색시의 비통함은 말에 무엇하랴. 그러나 막연한 불안감으로 해괴한 행동까지 했던 신부는 이런 병고가 마치 올 수도 있다는 것을 미리 짐작한 듯 보였다. 울음을 삼키며 침착하게 견뎌낸 신부는 신랑의 장례가 끝난 후 시댁에 전가를 보냈다. 이 몸은 죽어서도 정씨 가문의 귀신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시댁에서는 혼인 절차 중에 있기는 했으나 신방도 꾸미지 못하고 홀로 된 새댁을 남편의 친모가 아닌 계모인 최 씨가 못마땅하게 여겨 데려갈 턱이 없었다. 게다가 시아버지 장례식 날 산으로 와 우리 아들인 신랑에게 해괴한 짓을 하며 각서까지 쓰는 망신을 시킨 정신 나간 신부는 절대로 우리 정씨집 문전에는 발도 들일 수 없으니 그리 알아라. 그렇게 거절을 당한 새댁이었지만 아침 저녁으로 늘 남편의 명복을 빌기에 정성을 다하였다. 그 이듬해 보미 씨는 유복자인 옥동자를 낳았다. 바로 해괴한 행동을 한 이유가 나타난 것이다. 만일 그 유복문서를 받아두지 않았더라면 다시 말해 정생이 그때 맷자리 문제로 처갓집에 들려 새댁과 상년 중에 몸을 섞고 갔다는 사실의 문서를 정생에게서 받아두지 않았더라면 또 그러한 사실을 그 당시에 모인 많은 사람들에게 소문 내두지 않았더라면 지금 태어난 이 아이가 정생의 유복 아들이라는 것을 증명할 도리가 있었을까? 문서가 없었다면 꼼짝없이 멀쩡한 아들에게 사생하라는 누명이 씌워질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이 씨가 새신랑 정생에게 문서로 남겨야겠다는 생각이 든 이유가 또 있었다. 그것은 신랑이 처음 온 처갓집에서
상주의 몸으로 대낮에 참지를 못하고 그런 짓을 한다는 것은 중정이 허한 사람이니 얼마 살지 못할 것으로 여겼던 것이다. 더구나 시아버지가 수일 전에 급사하였으니 아들에게도 안 좋은 여파가 미치지 않을까 하는 막연한 불안감이 있었던 것이다. 그리하여 창피함을 무릅쓰고 부부가 동침한 증거 문서를 써받은 것이었다. 마을 사람들은 유복자가 태어나자 모두 자신의 일처럼 기뻐하며 흥분했다. 정말 한양 갑부 정진사의 혈속이구만. 그 많은 재산을 물려받을 아이네. 그런데 왜 시댁인 정진사 집에는 손자를 낳았다는 기별을 안 할까? 시모가 첩이라던데 친손자를 찾겠어? 시모 혼자 엄청난 재산을 독차지하려는 거 아니야? 어서 본가에 알려서 유복자가 들어가 그 많은 재산을 물려받도록 해야지. 유복문서가 있다는 것을 아는 마을 사람들은 이렇게 떠드는 것이었다. 그러나 이 씨는 무슨 생각에서인지 유복자 아들이 태어난 사실을 정씨 가문에 알리고 싶지 않았고 유복문서를 흔들며 증거로 삼고 싶지도 않았다. 그저 아들이 가엾어 온갖 정성을 들여 보살폈다. 그런데 이런 소식을 정씨 가문에서 먼저 알고는 계모 최 씨가 노발대발했다. 터무니없는 소리. 초리만 지냈는데 무슨 아이가 생긴단 말이냐? 그러던 중 어느 날 시댁 정진사 집이 어디론가 이사를 갔다는 소문이 들려왔다. 시댁의 식구래야 계모인 시어머니 최 씨와 하인, 그리고 집사인 변서방이라는 사람뿐이지만 그들이 그 막대한 재산과 금은 보하며 세간 등속을 전부 팔아가지고 야반도주하듯이 아무도 몰래 멀리 떠나버렸다는 것이다. 그 정씨 가문의 유일한 혈손을 키우며 희망을 버리지 않고 살던 이 씨는 기가 막혔으나 결코 내색하지 않고 아이 양육에만 전심전력을 할 뿐이었다. 아들 이름은 유복이라고 지었다. 어느덧 유복이가 5살이 되니 어머니 이 씨가 농사일을 전담해 살아가면서 아들은 서당에 보내니 하나를 가르치면 열을 깨우친다고 소문이 자자했다. 또 이 마을에서는 이 씨를 예사로운 여인이 아니라며 말하기를 다름 아니라 이 씨가 자기 집으로 박물장수 여인들을 모아들여서는 먹이고 재우고 한다는 것이었다. 박물장수가 동네에 와 잘 곳을 찾으면 모두 우리 집으로 보내주세요. 왜 유복이 엄마는 힘들게 그러노? 아시다시피 식구들이 단촐하고 집이 적적해서요. 이렇게 마을 사람들에게 당부를 해놓으니 날이면 날마다 땅거미가 질 무렵이면 보따리 행상 여인 한두 명이 꼭 이 씨 집으로 찾아왔다. 서로 인사하고 식사를 끝내고는 유복이 엄마 이 씨와 밤새도록 이야기들을 나누었다. 댁은 어디신가요? 어떻게 해서 이런 박물 장사를 하시게 되셨어요? 사당 다니시며 구경하신 이야기나 좀 해주세요. 고향이 어디세요? 나처럼 이렇게 혼자 사는 과부가 많지요? 과부들은 모두 나처럼 이렇게 가난하게 살던가요? 이 씨는 이런저런 얘기를 해가며 매일 박물장수들을 다정하게 대하고 사귀었다. 그런 이유는 분명히 있었다. 각처를 들며 나는 박물장수들의 이야기 속에서 시댁 계모 최 씨가 이사한 곳을 알아내기 위해서였다. 또 집에 드나드는 박물장수 중에는 계모 최 씨의 악랄한 부탁을 받고 유복이를 해치거나 해코지를 하려는 사람이 혹시 있을까 하여 그들을 찾아내기 위한 수단이기도 하였다. 몇 년 동안 이 씨는 이처럼 박물장수의 식사와 잠자리를 베풀어가며 그들과 친밀감을 쌓았다. 이 같은 소문이 나면서 이 씨는 무려 수십 명의 수백 리 먼 곳에서까지 들어오는 행상 여인들을 만나며 지내게 되었다. 그러던 어느 날 박물장수 여인이 말하는 가운데 이 씨는 아는 이름이 나와 깜짝 놀랐다. 이렇게 장사를 다니다 보면 별의별 인심들도 다 있다오. 소박한 과수댁에서도 장사꾼들을 이렇게 고맙게 대접해 주시는데
부자가 될수록 인심은 사나워지는 건지 원. 그 변서방 댁인지 최씨 부인인지 하는 그 여자는 우리들 박물장수가 그 집에 들어가 하룻밤 재워달라고 하면 어찌나 야단을 치며 나가라고 소리를 질러대는지 밥 한 술은커녕 박물보따리를 내팽겨치지나 않으면 다행이라오. 잠깐만요. 변서방 출시라고요? 예, 그 사람들은 교만하기 이를 데 없는데 특히 그 최씨란 여자가 그 고을 소작인들을 함부로 대하며 못살게 군다고 소문났지요. 그런데 이상한 것은 한양에 드나들며 비단 팔러 다니는 할망구가 있는데 제 집 드나들 듯하며 최씨와 아주 짝짝꿍이라 수월찮게 재미를 본답디다. 예전에 한양에서 같이 살았다나 봐요. 이 씨는 귀가 번쩍 뜨이며 가슴이 두근거렸다. 침착하게 슬쩍 되물었다. 한양에서 그곳까지 장사를 다닌다니? 할머니라면서 아직 힘이 좋은가 봐요. 젊은이보다도 더 정정해요. 그러고 보니 이 집에서도 차고 갔을지 몰라요. 이 동네를 드나드는 걸 봤는데 머리가 노랗고 한양 말씨 쓰는 비단장수 할멈 말이에요. 성이 설씨라 설씨 할멈이라 부르지요. 이 씨는 소름이 끼쳤다. 그동안 우려했던 일이 드러나는 것 같았다. 그래, 분명 그 할멈이었어. 날 쳐다보던 눈매하며 입가에는 쓴 웃음을 지었지. 시모 출시가 보낸 염탐꾼이었어. 말하자면 정진사의 후실 부인 최 씨는 정진사 생존 당시부터 그 집 살림꾼인 변서방과 정을 통하고 지냈다는 소문이 파다했다. 그래서 정진사가 병들었을 때는 물론 정진사의 전실 아들인 정생이 병에 걸렸을 때에도 최 씨는 일부러 눈을 감고 모른 채 하며 전혀 약을 쓰지 않았던 것이다. 그리하여 정진사 부자가 죽자 최 씨는 변서방과 공모해 남의 이목 때문에 정식 부부 행세를 할 수가 없기에 그 엄청나게 많은 정시집 유산을 모두 처분해 아무도 모르는 남쪽 땅으로 내려갔던 것이다. 그 뒤로 변서방은 변진사로 행세하며 정진사 집 유산을 자신들 재산으로 만들어 굉장한 땅과 집을 사서는 갑부 노릇을 하며 소작인들을 가축 부리듯이 부렸던 것이다. 그러나 가장 큰 이유는 전실 며느리 이 씨가 친정에 머물며 낳은 유복자가 정씨 가문의 유일한 혈손이라는 것이 언젠가 밝혀지면 정씨 가문의 유산을 상속해 갈 것이므로 그것을 따돌리기 위해 아이를 아예 없앨 흉계를 꾸미기 시작했다. 이 계략에 말려든 설씨할 망고는 며느리 이 씨와 유복자인 아들을 찾아내어 아이를 처치하든지 유복문선지 뭔지 아는 종이 쪼가리를 훔쳐달라는 부탁을 받기에 이르렀던 것이다. 박물장사하며 기회만 엿보다가 비단을 파는 척하며 며느리 이 씨의 집에 들어오는데 성공하게 된 설씨 할멈은 성공하면 백석지기 땅을 받기로 하고 나선 몸이었지만 며느리 이 씨의 친절과 온정에 감동하게 되었다. 유복자 또한 진짜 정씨 가문의 혈속인 것이 분명해 보이니 설씨 할멈은 일시적으로 돈에 눈이 어두워져 부탁에 응했지만 최 씨의 악행과 음모를 보면서 최 씨가 점점 미워졌다. 유복자 유복이 나이가 12~13살이 되던 때였는데 이 설씨 할멈이 최 씨의 성화로 한 번 더 이 씨 집을 찾아갔다. 유복이 엄마 이 씨는 할멈의 정체를 알고 있었지만 전혀 내색을 하지 않았다. 아유, 할머니, 어서 오시어요. 박물보따리는 저 선반에 두고 식사부터 어서 하세요. 그 전보다 더 친절한 이 씨를 보고 설씨 할멈 마음속이 뜨끔했다. 밤이 되어 화롯불을 가운데 두고 두 사람은 마주 앉았다. 뭔가 쎄한 분위기가 이어지다. 한참 만에 이 씨가 입을 먼저 열었다. 할머니, 전 할머니가 좋은 분이라고 알고 있어요. 그런데 저희 집에 오시는 건 뭔가 다른 뜻이 있으신 거죠? 설씨 할멈은 얼굴이 창백해지며 당황했다. 속으로 뇌까렸다.
아이고, 총명한 여자라 내 정체를 이마 알았나 보네. 할머니, 나쁘게 마음 먹지 마세요. 그걸 달라시면 제가 좋게 드릴 수도 있는데, 그렇게 여러 번 오실 때마다 고심을 하세요. 그 유복 문서 말인데요. 전 우리 유복이만 해치지 않으신다면, 그런 문서 필요 없어요. 할머니께 드릴게요. 아이고, 내가 잘못했수다. 이렇게 착한 며느리를. 설씨 할멈은 이씨 앞에 엎어져 울음을 터뜨렸다. 내가 다 고백하겠수다. 사실 최 씨가 부탁하길 이 씨의 유복 아들을 죽이고 유복 문서를 훔쳐오라 하였소. 그런 악행을 난 절대로 따를 수 없으며 이제 최 신년의 죄상에 대해서 내가 증인이 되고 증거를 댈 터이니 속히 관가에 알려 그 연놈을 혼내줍시다. 그리고 유복이가 정씨 가문을 이어야 오르며 반드시 유산을 되찾아야 합니다. 이씨의 길고 길었던 외로운 싸움에 끝이 보이는 것 같았다. 씩씩한 설씨 할멈은 앞장서서 동원을 찾아 그간의 일들, 간음과 살인, 재산 횡령 등의 죄를 낱낱이 고발했다. 온 마을 사람들이 다 알고 목격했던 유복문서는 더할 수 없는 소중한 증거물이 되었고 계모와 집사가 몰래 가로챘던 정진사 집의 막대한 재산은 손자 유복이 앞으로 상속되어 돌아왔다. 정유복은 공부에 전념해 훗날 매우 어진 선비가 되었고 또한 이씨 모자는 돌려받은 재산과 토지를 많은 소작인과 시골 빈민들에게 후한 조건으로 경작을 주어 그곳 사람들의 생활이 모두 넉넉해졌다고 한다. 우리 예미하기 재밌게 들어주셨다면 구독,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이야기 도시에게 큰 힘이 됩니다. 이 글을 읽어주신 당신을 사랑합니다. 그리고 고맙습니다.